너는 누구냐? 할아버지는 죽지도 살지도 않으셨어요. 때는 조선 후기 어느 시골에 사는 김영감이라는 노인의 평범한 일상 중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느 때처럼 그는 나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 죽지 않았어! 김영감은 울부짖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과연 김영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홍자회담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조선 후기 깊은 산속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엔 100살이 훌쩍 넘은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김영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송장이라 불렀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이미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거든요. 김영감은 혼자 살았어요.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5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도 모두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오래였죠. 그저 낡은 초가집 한 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영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양반 대체 언제 죽으려나? 100살이 넘었는데도 꿋꿋하게 살아 계시네. 혼자 사는 게 오히려 오래 사는 비결인가 봐.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지만 정작 김영감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김영감도 사람들을 멀리했고요. 말수가 적고 표정도 늘 굳어 있었으니까요. 그런 어느 봄날이었어요. 김영감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요즘 들어 무릎이 자주 쑤셔서 산삼이라도 캐볼까 싶었던 거예요. 평소보다 깊이 들어갔고 정신없이 산을 헤매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벌써 이 시간인가. 김영감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로 가는 길은 점점 흐릿해졌어요. 김영감은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집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기 집 마당에 하얀 천막이 쳐져 있고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횃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곡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게 뭐야? 김영감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야 제대로 보였어요. 상여가 마당 한가운데 놓여 있고 하얀 천이 집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었죠. 김영감은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장례식이 한창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김영감은 황급히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나 여기 살아있는데, 내가 여기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어요. 마을 이장이 상여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고, 옆집 아낙네들은 밥을 나눠 먹으며 수군거렸어요. 김영감이 산에 갔다가 안 돌아오시길래 찾아봤더니 벼랑 아래 떨어져 계시더래요. 어머, 그럼 그게 사흘 전이잖아. 그러게, 그새 돌아가셨나 봐. 시신도 이미 굳어 있었대요. 김영감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니야, 나 여기 살아있다고 벼랑에 떨어진 적도 없어. 하지만 그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김영감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어요. 누군가의 어깨를 붙잡고 이름을 불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그는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영감은 두려움에 떨며 마당을 서성였어요. 내가 정말 죽은 건가? 아니면 이게 꿈인가? 그때였습니다. 상여 옆에 앉아있던 작은 아이 하나가 고개를 들어 김영감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이는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낡은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김영감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죠. 김영감은
그 시선에 멈칫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김영감을 보지 못하는데 오직 그 아이만이 김영감을 똑바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김영감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나 보이니?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김영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영감은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보게들, 나 여기 있다고 살아있어. 하지만 그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방 안에 앉아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마을 어른 몇 명이 함께 있었죠. 김영감이 워낙 나이가 많으셨으니 간소하게 치르는 게 좋겠소. 그래도 예의는 차려야지.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인데 오래 산 게 대수냐? 어차피 혼자 사셨잖아. 찾는 사람도 없는데 뭐. 그러게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고 참 쓸쓸하게 사셨어. 김영감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 정말 죽은 건가? 그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은 있었어요. 주름투성이 손이었지만 분명 만져졌어요. 몸도 느껴졌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김영감은 자기 몸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김영감은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이를 찾았어요. 아이는 여전히 상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치 아이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요. 김영감은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얘야, 너만 나를 보는 것 같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 정말 죽은 거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나를 못 보는 거지?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직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김영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아직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아직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죽은 게 아니란 말이냐? 아직은요. 김영감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도대체 나는 지금 뭐란 말이냐?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경계요. 경계. 네.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곳이요. 김영감은 숨이 막혔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아이는 김영감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할아버지가 봐야 할 게 있어요. 김영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승도 저승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다는 걸요. 김영감은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넌 누구냐? 왜 나만 보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너조차 보지 못하는 것 같던데. 아이는 대답 대신 주변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세요? 저 사람들. 김영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밥을 먹고 누군가는 술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저 사람들 중에 절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너는 왜 나만 보이는 거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전 장례식이 열리는 집에만 나타나요. 김영감은 소름이 돋았어요. 장례식. 네.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이 열리잖아요. 전 그곳에만 가요. 그럼 넌 죽은 사람을 보러 오는 거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 죽은 사람은 안 보여요. 김영감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넌 뭘 보는 거냐?
아이는 김영감을 가만히 보며 말했어요. 아직 떠날 때가 아닌 사람만 보여요. 김영감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나는 아직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는 길을 잘못 들어오셨어요. 길을 잘못 들어와? 아이는 조용히 설명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계에 갇히게 돼요. 경계에 갇힌다고. 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요. 만약 장례가 끝나면 할아버지는 정말로 죽게 돼요. 김영감은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아이는 말했어요. 다시 돌아가셔야 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뭘 봐야 하는데? 아이는 김영감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자신을요. 아이는 김영감을 이끌고 마당 한쪽으로 갔어요. 그곳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영감 참 오래 사셨지. 100살이 넘었다며? 그래도 외롭게 사셨어.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고. 뭐 본인이 그렇게 산 거지.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게. 젊었을 때부터 성격이 모나서 사람들이랑 잘 안 어울렸어. 아내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사셨지. 김영감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나? 아이는 김영감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엔 집 아니었어요. 방 안에는 마을 이장과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김영감이 돈을 좀 모아뒀다던데 어디 숨겨뒀을까? 글쎄, 찾아봐야지. 어차피 받을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쓰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혹시 친척이 나타날지도 모르잖아. 무슨 친척? 다 죽었어. 이 양반 혼자야. 김영감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도둑놈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하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아이는 김영감을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엔 마당 구석이었어요. 거기엔 젊은 여자 하나가 울고 있었어요. 김영감은 그 여자를 알아봤어요. 옆집에 사는 과부였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영감님, 제가 그때 밥 한 끼 드렸을 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으셨어도 됐잖아요. 전 그냥 외로워 보이셔서 그랬던 건데. 김영감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과부가 밥그릇을 들고 찾아왔었죠. 영감님, 혼자 드시기 외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밥을 좀 해왔어요. 하지만 김영감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필요 없소. 나 혼자 잘 먹고 살아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죠. 과부는 한참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밥그릇을 들고 돌아갔어요. 김영감은 그날 이후로 과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보니 과부는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했던 거였어요. 아이는 김영감을 계속 이끌었어요. 마을 어귀에는 늙은 친구 하나가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어요. 김영감 참 고집쟁이였지. 내가 몇 번이나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했는데 번번이 거절하더라고. 그래도 그 양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무슨 이유? 그냥 외로운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지. 김영감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맞았어요. 그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했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거예요. 아이는 김영감을 다시 마당으로 데려왔어요. 이번엔 젊은 처녀 하나가 상여 앞에 절을 하고 있었어요.
김 영감은 그 처녀를 알아봤어요. 마을 대장간 딸이었죠. 영감님, 제가 어렸을 때 길에서 넘어졌을 때 영감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그땐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후로 영감님이 저를 피하셨죠. 왜 그러셨는지 이제는 여쭤볼 수도 없네요. 김 영감은 그때를 기억했어요. 어린 아이가 길에서 넘어져 울고 있었어요. 김 영감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줬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김 영감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후로 그 아이를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피했어요. 왜냐하면 정이 들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김 영감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남의 이야기처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외롭게 살았구나.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혔어. 김 영감은 아이에게 물었어요. 넌 도대체 누구냐?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넌 대체 무엇이냐? 아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김 영감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 내가 누군데? 저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만난 적 있어요. 김 영감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언제?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짧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무슨 소리냐? 아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예요. 그때 할아버지는 40쯤 되셨을 거예요. 겨울이었죠. 눈이 아주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김 영감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때 제가 할아버지 집 문 앞에 찾아갔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요. 며칠을 굶었거든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을 두드렸죠. 그리고 말했어요. 밥 한 끼만 주세요. 제발요. 라고요. 김 영감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저를 쫓아내셨어요. 아이는 김 영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지는 저리 가. 내 집 앞에서 빌어먹지 마, 라고요. 김 영감은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으셨어요. 전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요. 아이는 계속 말했어요. 눈은 계속 내렸어요. 너무 추웠어요. 배도 고팠고요. 전 길을 걸었어요.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점점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다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길 한가운데 주저앉았어요. 김 영감은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길에서 얼어 죽었어요. 김 영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문을 닫으신 후 전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모두들 귀찮아했죠. 결국 전 마을 어귀 큰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전 점점 졸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았죠. 아이는 덤덤하게 말을 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발견했대요.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고요. 사람들은 불쌍해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죠. 그날 이후 전 여기에 남게 됐어요. 김 영감은 무릎이 꺾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전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마을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했어요. 하지만 전 그 후로 계속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왜 남았는지를요.
김 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왜 남은 거냐? 아이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요. 아이는 김 영감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김 영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냐? 어떻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하마. 말해봐라. 아이는 김 영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외면하며 사셨어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사셨죠. 김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가시면 이번엔 달라지셔야 해요. 어떻게? 아이는 3가지 조건을 말했어요. 첫 번째, 외면하지 마세요. 누군가 손을 내밀면 받아주세요. 김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침묵하지 마세요.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세요. 김 영감은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 오늘 장례식에서 들은 말들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잊지 마세요. 김 영감은 눈물을 흘렸어요. 알겠다. 꼭 그렇게 삶아. 약속한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 약속한다. 내가 평생 지켜왔던 벽을 허물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마.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마. 아이는 김 영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내가 고맙지.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영 깨닫지 못했을 거야. 아이는 말했어요. 그럼 이제 돌아가세요. 할아버지가 살아야 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김 영감은 물었어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아이는 미소 지었어요. 전 괜찮아요.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요. 혼자서. 외롭지 않아요. 제가 도운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걸 보면 그걸로 충분해요. 김 영감은 아이를 꼭 안았어요. 미안하다. 그때 문을 열어줬어야 했는데. 아이는 김 영감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약속 지켜주시면 돼요. 그 순간 세상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김 영감은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자기 방 천장이었어요. 꿈이었나?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몸은 여전히 노쇠했지만 살아 있었어요. 숨을 쉴 수 있었고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영감은 천천히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은 텅 비어 있었어요. 창여도 사람들도 하얀 천막도 그 아이도 없었습니다. 정말 꿈이었구나. 하지만 김 영감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는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2번째 기회를 받은 거야. 그날 이후 김 영감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좋은 아침이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김 영감님,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날씨가 좋잖소. 이런 날엔 기분이 좋아야지요. 옆집 과부가 밥을 가져오면 이제는 감사하게 받아 먹었어요. 고맙소. 혼자 먹기 아까운데 같이 드시지 않겠소. 과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영감님 많이 변하셨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요. 마을 아이들이 놀러 오면 김 영감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옛날의 말이다. 아이들은 김 영감 주변에 모여 앉아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할아버지, 또 들려주세요. 그래, 다음에 또 해주마.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김영감은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어요. 대장간 아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으면 김영감은 다가가 도왔어요. 젊은이, 내가 거들어주마. 아니에요, 영감님. 제가 할 수 있어요. 괜찮아. 함께하면 더 쉽잖아.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김영감이 요즘 이상해. 갑자기 친절해졌어. 맞아. 예전엔 말도 안 걸었는데. 나이 들어서 철이 든 거 아닐까. 100살 넘어서 철이 드는 사람도 있구나. 김영감은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맞아. 100살이 넘어서야 철이 들었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김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지만 가장 늦게 철든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김영감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그리고 문득 그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고맙다, 꼬마야. 너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김영감은 아이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잘 사세요. 김영감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잘 살아볼게.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 거야. 그 후로 김영감은 몇 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정말로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김영감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 마지막 몇 년간 보여주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늦게라도 마음을 여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그리고 그날 상여 옆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김영감을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영감은 이미 제때에 떠났으니까요. 아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다음 길을 잘못 든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요. 그 아이는 죽은 사람을 부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살아야 할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오늘도 어디선가 길을 잘못 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요. 외면했던 마음을 열고, 침묵했던 말을 하고, 잊고 살았던 소중함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요. 그것이 바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남은 이유였습니다.